지난 8.15 광복절 이후로 전후로 해서 친일 논란이 거세게 일었죠. 그리고 조만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에 방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일 관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전문성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호 교수님. 예. 아이고, 계속 고맙습니다. 일정이 안 맞아서 저희가 맞습니다. 일본 관련해서 이슈와 현안은 너무 많은데. 저도 여기 나가고 싶었는데 일정이 조금 맞지 않았어. 그러니까요. 예. 이제 앞으로는 일정이 잘 맞기를 기대하면서 맞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시다가 확정이 됐습니다. 방문이. 이게요. 아직 확정 아닙니다. 확정 아닙니까? YTN이 확정됐다고 대통령실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연합뉴스가 아직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제가 일본 쪽의 뉴스로 다 찾아봤는데 아직 검토 중이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YTN 통화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아직은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확정에 가깝지만 아직은 완전한 확정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지금은 아직은 세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기시다 쪽에서 먼저 방한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라서 기시다는 무슨 생각으로 방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제 선거에 나가서 패배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 목표는 그 다음 자민당 촌재나 촌리가 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기시다도 원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킹메이커 그러니까 촌리를 배출할 수가 있는 힘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3년간의 자민당 촌리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 특히 중심은 한국하고의 관계 개선이다. 일본 쪽에서 말하면 한국은 다 들어줬지 않느냐. 막 이런 거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거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또 일본에 가서 홍보를 하는 그러니까 다음 촌리는 나를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막 이러한 전체적인 손해가 있다. 그렇게 일본 쪽에서도 어느 정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원래 자민당 안에는 아베파 극우가 훨씬 더 많이 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시다파 가운데 누가 다음 총리 후보로 논의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파벌이 하나만 놓고 다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베파라든가 기시다파라든가 옛날에 그러한 파들의 뭐라고 할까 인간관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촌에는 이 사람을 치고라라고 파벌의 명령이 있으면 달아야 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소파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시다파에서는 또 두 사람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미카와 외상 현재 외상하고 여성이죠. 그리고 또 현재 관방 장관 하야시 이 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또 기시다파의 옛날의 사람들도 분열이 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베파 안에서도 완전한 강경파하고 그냥 조금 보통 포스 이러한 두 갈래가 있어가지고 기시다하고 통하는 부분은 옛날에 아베파라고 해도 그러한 전통 포스에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시다로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그러한 네마와시 사정 교섭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기시다의 그런 게 관철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사실
국민적인 인기는 기시다는 없었지만 네. 그러나 기시다를 배치를 한 아소파라든가 모떼기파 네. 그리고 기시다파 네. 그 옛날의 사람들이 다시 뭉치면 기시다가 다시 존재가 존재가 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나 혹시나 패배하면 이거는 킹메이커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뭐 찬내를 생각한 것 같아요. 기시다가. 네. 그렇군요. 사실 어쨌든 일본의 총리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떤 노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네. 미치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주자는 누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매일같이 뉴스가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네. 네, 현재 가장 유력하다라는 사람은 가장이라기보다 두 사람이 나와 있네요. 네. 그거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하고 네. 또 가장 젊은 만 41세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황교안상이죠. 이 두 사람 중 지금 기세가 센 사람은 고이즈미 신지로입니다. 아무래도 일본 자민당이 현재까지의 굉장히 낡은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총선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선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내세우고 또 거기 비자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하. 그럴 깨끗한 경우는 정치인이 해야 된다. 일단 능력은 별로 없지만 고이즈미 신지로는 아주 깨끗하고 파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시바 시겔은 역시 상당히 깨끗한 정치인이고 그러나 자민당 안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투표하는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국민적인 인기는 이시바 시게루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인기만으로 일본의 자민당 존재 대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탄내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지지하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각제니까요. 내각제니까 그리고 당원들의 지지죠. 그렇군요. 이시바는 당원들의 지지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고이즈미 신지로도 당원들의 지지가 있고요.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 뒤에는 스가 전 총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스가계 국회의원들을 지금 소르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고이즈미 신지로가 될 확률이 좀 높다. 조금 아직은 높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아들입니다. 여기도 그냥 세습인 것 같아요. 일본도. 거기는 4대 세습이에요. 북한은 3대 세습인데 일본은 4대 세습. 4대가 몇 사람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신조는 3대였고요. 그러니까요. 30% 정도가 세습 국회의원입니다. 젊은 정치인이긴 하지만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사람이 생각은 극우에 가까워. 완전 극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극우적인 행보 중 하나가 야스쿠니 신사를 반드시 스스로 직접 참배한다라는 거. 그거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빠짐없이 참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념적으로 그게 옳다 잘못됐다 그런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조금 머리가 비어 있는 정치인으로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황교안상이었을 때도 국제회의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재밌고 쿨하고 섹시하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일본 기자들이 뭐가 환경 문제가 섹시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고이즈미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머리가 사실 비어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요. 자민당이 이러한 상태가 되기 이전에는 고이즈미는 다음 존재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낡은 정치를 깨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특히 여성들은 좀 인기가 있는 사람에 투표를 한다. 그 아이돌 같은. 고이즈미 신지로가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부인도 예뻐요. 다키가와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하프죠. 그 호녀라. 굉장히 배우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라고 할까 정치인이라기보다 연예인 그런 수준의 인기인데 지금은 자민당의 전략은 촌재가 나오고 촌리가 되면 즉각 중의원을 해서 한다. 아직 그 인기가 높은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그러면 과반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만 그 지금 고이즈미가 기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또 얼굴이 중요하군요. 한국은 또 막 무슨 생각이냐 뭐냐. 그러니까요. 그냥 막 그 정책 가지고 막. 한국이 훨씬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다 따져보고 지난 과거에 무슨 발언을 했는지 막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민주당 특히 전당대회 보면 사람을 띄우기도 하고 사람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몇 번째인가요? 뭐 굉장히 12번째가 됩니다. 혹시 12번째. 선사가 되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한 10번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물컵의 반잔을 일본이 채워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연 채울 것인가? 아니 이쪽에서 계속 그 나머지 판도 채우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채워질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뭘로 채웁니까? 지금 요새 너무 여러 가지로 위험한 시그널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일본 쪽에서 보고 있는 한일 관계의 현안이라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그거는 간제징용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항상 일본 총리가 현재까지 말해왔던 이 세 가지.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항상 한국에 설명하고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게 그 일본의 역대 총리 특히 아베 신조부터 그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키시다도 그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키시다로서는 또 자신이 킹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속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마 독도 때문에 오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안에서 독도 치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주 노골적이에요. 그것을 일본 쪽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한국이 협력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그 인식 하에 혹시 온다면 독도 문제가 여러 가지 화제 중 하나가 되어서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닌가라든가 독도를 갖다가 이거 지금 한미일 건조에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군사 기지로서 왜냐하면 1905년 로일 전쟁을 했을 때 군사 기지로 일본이 독도를 사용했고 1940년에도 해군의 군사 기지로 독도를 다시 갖게 되었고요. 1940년대 말에 미국 쪽에도 일본은 독도에 레이더 기지를 만들어 줄 테니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해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일본은 독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공동 관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방향성은 일본은 독도를 공동 관리하면 군사적 요충지로서 거기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본도 미국도요. 들어와서 이제 안 나갑니다.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죠. 절대 안 나갑니다. 그게 일본의 작전이고 한국이 그것을 알으면서도 허용한다면 정말 매국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준다라는 것이면요. 그 앞으로 또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나가지 않을 경우는 혹시요 이 정권에서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공동관리 뭐 한미일 건조 때문에 독도는 한국 영토이지만 이게 그 공동관리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일시적으로 그냥 쓰는 것뿐이다 이러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일본이 들어오면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라. 그 또 정권이 바뀌면 그런 식으로 강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는 일본 절대 안 나가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또 그것도 작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게 일본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서 이 땅이 누구네 땅인지 받겠다. 그다음에 일본은 엄청난 외교력과 뭐 돈을 써가지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결국 독도를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이거를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 하라. 독도지우기가 아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독도지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내에 이제 위원회 요청을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거 지우기가 아니고 전쟁기념관도 교체하는 거고 서울 시내 지하철 역내에 있는 거 노후에서 교체하는 것 뿐이다. 무슨 독도를 지우냐. 이제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돈시적으로 일어납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그 하나 정도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두 번, 세 번 또 돈시적으로 일어날 때는 어떤 의도가 배후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도요. 왜 이거 지웠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기에 그 독도 조형물이 있으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외국인들한테도 잘 보여줄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지웠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경상북도 독도위원회에는 석 달에 한 번씩 현재까지 독도 수호에 회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월에 마지막 회의를 하고 6개월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석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관례이고 사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 총무를 하시는 분에게 왜 요새 안 합니까? 그렇게 그 카톡으로 보냈어요. 읽으셨는데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대답이 없다. 너무 이상합니다. 최소한 독도수호 회의를 3달에 한 번씩은 연례적으로 해왔는데 근데 2월 달에 하고 회의가 6개월째 끊긴 상황. 최소한 2번 정도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경상북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물었더니 답이 없다. 어떤 답이 오는지 교수님 조금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또 그 지금 시청하고 있으면 조심해서 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답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교수님 궁금해하고 계세요. 이거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거기 의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거 아닙니까? 해왔으니까 석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너무 이상하다. 요새 너무 이상하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빠르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또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의구심이 점점 커지는 거다. 그다음에 독도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독도박물관을 뭐 다른 데 옮기거나 그거 있잖아요. 전에는 그 동북아역사재단 지하에 있었어요. 그것으로 또 한 번 옮겼습니다. 그것을 또 어딘가에 옮긴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럼 아직은 그거는 제 가정이에요. 그냥 옮긴다는 소리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몇 년간 새로운 거 만들지 않다라든가 그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너무 좀 이상하다, 뭔가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좋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의혹을 불신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정부 당국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이요, 한일 수교 60주년인데요. 사실상 일본의 잘못된 그 청구권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일본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정부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네. 내년 60주년이기 때문에 네.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내년 한일 국교 전상화 60주년이 되는데 네. 한일 관계를 한층 또 높은 그러한 더 좋은 한일 관계를 네. 만들겠다. 이러한 그리고 역사적인 정기를 네.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기시다 총리도 네. 거의 비슷하게 한일 관계 또 비약의 해로 만들고 싶다. 예. 비약의 해로. 네. 예. 어떤 식으로 비약을 시키는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까지의 연속적인 그 흐름을 보면 한일 군사동맹을 더 확고하게 만들 것이다. 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여러 가지 위제를 말하면서 사실 한일 군사동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한국하고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군하고 네. 이게 거의 동맹 수준으로 함께 움직이는 훈련을 계속 만들거나 지금 올해 네. 사실 2024년 말까지 일본 자위대가 굉장한 뭐라 할까 제도 네. 개선을 예. 제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현재까지 육산자위대 예. 그리고 해산자위대, 항공자위대는 사령부가 따로따로였습니다. 일본은 역시 그냥 지키면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네, 나라를요. 한국하고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통합사령부로 네. 하고 그다음에 주일 미군하고 또 사령부를 완전히 통합한다. 예. 현재까지는 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한미 동맹을 생각할 때 사실상 그런 부분은 일본보다 훨씬 강하게 네. 하나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일본은 조금 뭐라 할까 흩어져 있는 네. 사령부 체제였는데 예. 그것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고 네. 그 다음 단계는 미국 쪽에 전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록스라는 사람이 네,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주한미군하고 주미군을 통합하여서 네. 극동 사령부를 만든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것이 그러니까 2025년은 바로 크게는 극동사령부 문제가 네. 또 부각될 것이고 그 하부 구조로서의 한일 군사동맹 이것이 구체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일 위험한 게 바로 이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통합사령부. 네네. 여기에 사실은 미일 간 동맹이고 한미 간 동맹이긴 하지만 한일 간 동맹은 불가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독도 영토가 네. 끊임없이 영토 야육을 침탈하려는 야육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맞습니다. 국방부 군인들의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일종의 이제 한미일 연합 훈련을 하면서 한미일 군사 공동 체제를 갖추고 통합사령부를 한다고 하면 이게 동맹이지 뭐가 동맹이냐. 그러니까요. 이게 군사동맹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일 군사동맹이라고 하면 특히 한국 사람들의 네.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네. 말을 쓰지 않는 것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한미일 군사동맹, 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예. 사실상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네. 시작됐고요. 네. 네, 거기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사실 독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도 문제를 일단 현실적으로
하더라도 해결해야 되는 네. 입장이 일본의 입장이고 또 한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으로는 독도를 일본 쪽에서 완전히 한국 영토다라고 네. 정확하게 인정한다면 예.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한일 군사동맹이 예. 가능합니다. 사실. 예. 그러나 그 일본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오히려 독도는 뭐 일본 영토일 수도 있다. 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가 없다. 이건 뉴라이트 학자들의 주장이고 예. 그쪽에 맞춰지고 또 그것보다 약간 후퇴한 한일 공동 관리라든가 예. 이러한 방향으로 갈 의료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일본의 요구대로 가는 것입니다. 제3자 편제도 그렇고 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예. 모든 것이 윤 정권에서 이쪽의 주장을 다 포기하고 네. 일본은 다 내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게 국익에 부합할까요? 말씀 주신 대로 멀쩡한 독도를 왜 한일이 공동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는 힘이 없어서 주권을 빼앗겼을 뿐이지 그때 나라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지금은 부자예요. 그러니까요. 한국이 더 부자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네, 힘을 더 잘 나가요. 한국의 힘을 예.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과거에 힘이 예. 없었던 네. 그러한 그 대한제국 시대라든가 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나왔던 네. 미르총, 예. 그 이르치네라는 네. 이야기가 맞습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관복 회장님이 네. 그것을 그 20일에 말씀하셨대요. 네. 이르진에 갔던 사람을 그 척결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예. 네, 제가 그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 저는 몰랐고요. 어허. 그런데 8월 23일에 다른 방송에서 이르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 뉴라이트 인사들은 이르진에하고 거의 똑같다.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이야기를 한 것은 네. 이르진에를 만든 네. 미르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일진회를 만든 미르총. 예. 미르총 제1호. 일정 1호, 제1호. 손변준이라는 사람이었죠. 예. 손변준은 그 일본에 김옥균을 그 암살을 하려고 갔습니다. 완명을 받고요. 그러나 일본에 가서 오히려 설득당해가지고 예. 완전히 그 일본 편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로이르 전쟁 때 네. 일본군의 통역으로 들어옵니다. 손병준이. 예, 손병준이요. 예.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이런 예. 사람들하고 통하면서 이르치네를 일본의 명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르치네를. 예, 일본의 사실. 명령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나 손병준이 밀종이라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르치네를 갖다가 한일 합방 건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네. 한국 정부에 예. 그리고 고정으로 퇴위시키고 이러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손병준은 그 일본에서 백작 을 받았고 그 사람이 1925년에 죽었는데 네. 일왕이 애도했고요. 일왕이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서 거대한 주도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러한 손병준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다. 그런 사람들이 뉴라이트를 사실상 그 돈소를 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손병준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이완용이 너무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그러네요. 이완용 너무 유명해서. 예, 사실 그 이토 히로부미에게 네. 이 사람이 그 대한제국의 촌리가 되면 예. 일본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손병준이에요. 아, 예. 손병준이가 훨씬 더 훨씬 나라 팔아먹은 그 미르총이고 네. 뭐라고 할까 완전한 반역자이고 네. 그러니까 한일 평합조약을 사실상 만들어버린 윤토경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사람도 이완용 조리가라의 친일파였어요. 네. 그러니까 손병준하고 윤토경 네. 이 두 사람을 사실 한국인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 가운데 손병준
그다음에 윤도경.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예. 한국인이라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하고 비슷한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가 2024년을 살고 있지만 네.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지금의 정세는 1905년 네네 그 예, 이후 국권 그때 을사늑약 되돌아갔다. 예. 군대 해산 이런 시절로 돌아갔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하고 한미일 공동 그 군사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서 독도를 공동관리 구역으로 한일이 공동관리를 하는 구역으로 선포된다고 한다면 1905년에 독도를 그 일본이 편입시킨 거하고 마찬가지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일진회에서는요. 예. 한일 군사동맹을 주장했어요. 일진회에서. 일진회가 한일 군사동맹을 주장했어요. 예. 그렇게 해야만이 한국이 더 강해진다. 근데 일본으로 더 손변증 이외에는요. 일진회 사람들은 믿었어요. 일본은 한국하고 대등한 관계를 갖고 합방한다. 이게 그 식민지화가 된다라고 절대 믿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뉴라이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심에 있는 손변증 같은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예. 이게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누구라고 하면 제가 그 압수수색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뭐 몇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 다 알지만 또 그 사람하고 일본 쪽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제가 사진을 조금 준비했기 때문에 좀 보여주시죠. 네. 교수님께서 사진을 준비하셨습니다. 저 사진은 뭐냐면 문화방송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2021년 보도 내용입니다. 네네. 국정원 요원이 촌 국정원 출신 사람인데 홍형이라는 분인데요. 일본에 가서 일본 극우하고 통하고 있고 또 국정원에서는 그 사람에게 또 자금을 제공하고 있었던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의 극우의 대표 조금 다른 사진, 여성의 사진, 사쿠라이 요시코라고 하고요. 이 사쿠라이 요시코는 2006년에 일본 극우 인사들하고의 대담 속에서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뉴라이트는 당시는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2006년. 뉴라이트는 원래 포스였는데 좌파로 전향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쪽에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 진영을 다 알고 있고 그 전략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 편이 된다면 일본 극우의 대단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여서 바로 그 다음 해 2007년 이명박 정권에서는 뉴라이트가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 국정교과서에 뉴라이트 사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나 다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돼가지고 뉴라이트나 일본 극우 쪽에서도 약간 조바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진짜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진보 정권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3년 정도 아직 남아있다. 물론 중간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남아있다. 이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라고 해서 대거 그 윤석열 정권 관련 기관의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제 임명되기 시작된 거 아닌가. 이거 제 견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뉴라이트의 핵심들은 과거에 운동권 출신들이 상당히 있고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진보 진영의 이제 생리라든가 뭐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야말로 이제 전향했다라는 표현도 맞겠죠. 가서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새로 포장을 해서 친일 사관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게 키워져서 결국에 나중에 이제 그 태극기 부대 같은 것도 생겨서 거리에서 극우 네. 주장을 하고만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실제로는 그게 일본에서부터 지원을 해야 네네. 된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고 상당히 유착 관계가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왜 이런 사람들한테 활동비까지 주면서 일을 시킨 걸까요? 거기까지는 예. 그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예. 네, 그러나 그거는 큰 문제였죠. 네. 사실. 네. 그래서 국정원 출신 분들 중 아까 나온 그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룹 조금 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네. 그러한 또 라인이 옛날부터 있었고 네. 일본 극우하고 통하는 라인이 그럼 밀정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네요.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이러한 부분은 아직은 더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시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나 시기가 오면 네.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 지금 뭐 자료나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으시고 연구자로서 모으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때다. 지금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꼭 모셔서 교수님께 누군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교수님 제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자민당 회의에서 일본의 한 중진 중의원이 한국의 친일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도 타협하기가 쉬워졌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아사히 신문 보도로 네네. 나왔습니다. 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이분이 지금 안보실장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네네. 이분은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리고 나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사과 수십 차례 했는데 피곤하다 이런 류의 또 얘기를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일본에서는요 그러한 그 친일 정권이라는 이야기는 가끔 나왔습니다. 네. 사도 관산이 이제 tun제하기 이전에는 일본 쪽에서는 상당히 이번에는 어렵다 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 일본 정부 고관이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에? 이게 그 지지통신의 예. 5월 10일에 보도 내용입니다. 5월 10일이요. 예. 그때 일본 정부도 이번에는 한국이 여러 면에서 반대하니까 어렵다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예. 사도 관산도 등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거든요. 이것을 일본 정부 고관이 말했다. 예. 이게 일본 지지통신의 뉴스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5월 10일. 저는 그런 것은 다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된 거 아닙니까? 도와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간제징용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네. 이번에는 그남도 때 썼던 네. 그러니까 이를 강요당했다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 공식 문서에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퇴보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남도 이후에 일본의 약속을 일본은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키지 않았는데 그것을 지켜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지키면 사도관산 생각하겠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것은 다 눈 감아주고 사도관산도 뭐 아이카와라는 이상한 그 아주 조그만 박물관에 그렇죠. 현토 박물관에 그것도 뭐 뭔가 한 곳에 그냥 귀퉁이 그 조그맣게 뭔가 그 사진이나 뭔가 저 기념품 같이 있는 거. 도시락 나무 도시락 하는데 너무 새 거예요. 나무 도시락이 너무 새 거고 그때 썼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일본은 약속을 절대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키지 않아도 한국 아무것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예요? 왜? 왜 말을 이상하죠? 네, 너무 이상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일본을 다 무차별적으로 싫어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예, 일본의 음식도 사랑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문화도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과 경제 협력해야 됩니다. 이웃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역도 해야 되고 다만
지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일본 정치인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으니 전범 기업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 그때 일 시키고 돈 안 줬잖아요. 그리고 가혹행위 했잖아요. 그 증언하시는 생존자들이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깨끗하게 해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그걸 지금 안 하고 그런 사실 없다 그러고 사실상 뭐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폄훼하면서 강제징용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역사 왜곡을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 조금 말씀드리면요. 네.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그 노예산 때였다라는 것은 우리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원래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루즈벨트이고 처칠이고 잔제스입니다. 네. 카이로 선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있는 한국이라는 내용, 그러니까 카이로 선언에 한국 특별 조항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노예산 때에 놓여져 있는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해방시켜서 독립시킨다.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적당한 시기에라는 데만 집중했어요. 한국에서는. 네. 그게 언제냐? 네. 그러니까 찬딱이냐 반딱이냐라는 논쟁으로 간 거죠. 그러나 앞에 있는 수식어, 한국에 대한 수식어는 노예산 때에 놓여져 있는 한국입니다. 네. 그거는 일제강점기가 노예였다. 한국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불법이고 무효이고 그 위안부들도 손노예였고 강제징용 이것은 그 포스트 레이버 이 용어는 노예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연합국입니다. 이것을 일본에서 포츠담 선언에서 다 카이로 선언을 흡수하여서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모두 수용하여서 무조건 항복했기 때문에 법적 상황에서 일제강점기는 무효이자 불법이자 한국을 노예시킨 그러한 기간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합법이다. 당신은 일본인들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뉴라이트 사관이라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국 사람 전체가 알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 전체가 알고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이거 안 된다. 독도를 세상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공동관리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냐. 우리가 능력이 없어 돈이 없어. 왜 그런 방식으로 일본하고 같이 독도를 나누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 국민이 이거는 반발하고 가만히 넘길 수가 없다. 지금 뭐 댓글창에도 야, 마음이 급하다, 답답하다, 독도를 세상에 넘겨주려고? 근데 지난 방송에서 교수님께서 출연하셔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때, 그 다음에 강제 동원과 관련한 그 배상 판결은 윤석열 정부에서 남은 건 독도다. 독도만 해결되면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극우 정치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온 거죠. 사실 제3자 변제로 일단 강제 동원 문제도 끝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 큰 문제는 한일 간의 현안으로서 독도만 남았다. 그러니까 기시다로서는 역사에 남는 일본 총리로서는 독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번에 오겠다고 저는 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독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시다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도에 만약에 이제 공동관리라는 뭐 표현을 뭐 어떻게 바꾸든 내용상으로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물론 이제 미국을 끼겠죠. 미국을 끼워서 한미일 공동협력 한미일이 한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도 질문도 들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참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이 앞에 나서서 그 말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한국 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본 쪽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네. 교수님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너무 답답한 일이 지금 한계선에 있는 거예요. 한국은. 한계선입니다. 네.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더 이상 뭔가 이상하게 된다면 저는 큰일이 일어난다고 그러한 느낌까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위기의 징후는 만약에 여기에서 최소한의 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먼저 한국 국민들의 초하위 더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친일 매군노들이 더 수위 높은 방법으로 그러한 저항하는 한국 국민을 오히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넣고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거나 막 이러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일제 간점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네. 고종을 퇴위시키면서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이 현재판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전산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야권이나 야권의 지도자들을 뭐 반국가 세력 그리고 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뭐 야당의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뭐 조국 대표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만약에 보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엄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고 다음 주 국방위에서 뭔가 중대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진짜 이거 그 내란 사태까지 가고 오히려 내란 사태를 만들어 가지고 빠르게이로 보이는 사람들은 옛날에 5.18이나 4.3 사건처럼 제거해 나가는 그런 것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 보스 친일 정권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지금 대단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이순만식 발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잘못하면. 네. 근데 지금 국민의 민도가 저희 대한민국 시민의 민도가 과거 이승만 시절 혹은 그 이전 시절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도한 발상을 하면서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옛날에 이승만이나 전두환 시절에 머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전혀 아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오판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이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판을 하는 순간 국민들한테 쫓겨날 거예요. 지금 뭐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이브하게 야권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진행이 됐을 때 무슨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살펴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시절이 왜 이렇게 무서워지는 겁니까, 시민 여러분? 지금 저희가 AI 시대에 정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더 좋은 미래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시계를 1905년으로 1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정말 너무 배후에 일본 극우가 있기 때문에 뉴라이트 극우는 뉴라이트의 배후는 일본 극우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사실 일본의 일제 간점기가 그 사람들을 보려던 영광의 시절이죠. 한국을 발판 삼아서 대륙으로 진출하고 그때를 일본 극우는 가장 번영했던 일본 역사상에 빛나는 시절이라고 또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이상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일본 극우가 지금도 존재하고 굉장한 마크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수님.
지난 24일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한 지 1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괴담과 거짓 선동과 1년간 싸워왔다.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을 시료 채취 검사에 투입했다. 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특히 환경단체들은 이게 지금 해류를 따라서 돌아오는데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4, 5년 후에 닥칠 미래가 재앙적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 배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중국 외교부는 매주 이 질문이 나오고 질문이 나올 때마다 태평양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매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은 이거를 문제 제기하고 오염수 배출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서 대국민 사과해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국민의 그러니까 그 오염수에 대해서 그 피이산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 해수의 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바닥에 어떤 것이 쌓여가고 있는가 그리고 물고기라든가 그러한 샘물이 뭐 세시음이라든가 삼중수소라든가 이런 것을 먹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수출을 완전히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쿠시마 치병 8개 현에서만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일본 지역에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거기에 계속 있으니까 일본 전체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한 물고기 수산물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못 가니까 지금 한일 관계 개선 이것으로 비름이 삼아서 한국에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어요. 일본이. 특히 가리비 같은 게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특히 어패류 같은 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게 아마 한국 니네가 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입이 많이 되고 있다. 일본산 수입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수산물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또 샘플 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뭐 예산을 낭비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대통령실 쪽에서는 예를 들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일본이 해야 되는 것을 대신 해준 이런 것에 예산을 낭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 9월 12일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일본산 수산물이 연간 3만 톤, 3만 톤 이상이 국내로 수입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가리비가 최다라고 합니다. 수입 수산물의 2%가 일본산이라고 하니까요. 이 내용은 해양수산부 수산정보 포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2023년에 이어서 올해는 통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들이 조금 더 찾아서 나오는 내용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마음,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보다는 일본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는 일본의 마음을 항상 헤아리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말이다.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수님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는 30일에 내년도 새 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 이거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확인을 좀 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 확인을 요청을 해도 나오기 전에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역사학계 계시는 교수님들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가 나온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독도에 대해서도 완전한 한국의 영토라기보다 분쟁 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일제 간점기에 대한 기술 자체가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 쪽으로 쓸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수탈이라든가 쌀을 건출했다 이러한 부분을 네. 완전히 그 축소하거나 또 쌀은 이게 무역이었다. 네. 막 이러한 뉴라이트 사관이 들어가고 뭐 예.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해석도 이거는 그 일본 쪽의 주장으로는 한일 일제 간점기는 합법이었다. 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독립운동가 를 테러리스트에 가까운 표현을 네. 할 것이 아닌가. 그때는 위법이었다. 그러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뉴라이트 사관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네. 이게 나오는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일본은요. 검정 교과서가 완전히 발표되기 이전에 일단 배표지라고 해서요. 검증 통과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일본. 네네네. 예. 그러니까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한국은 왜 그것을 막죠? 그러니까요.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왜 알려주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대해서 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또 전문가들이 이거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미리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따라야죠. 이런 것은. 좋은 건 배워야죠. 그렇죠. 일본에서 잘하고 있는 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따라 배워야죠. 왜 미리미리 공개해서 판단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그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반영을 해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교과서를 아이들이 배울 거 아닙니까? 덜커덕 내놓고 이거 교과서로 가르쳐라라고 하면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아닌 건 아니고 이것은 이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주시니까 제가 끝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에 찬성한 을사오적은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입니다. 정미 7적 1907년 7월 24일 한일 신협약 조인에 찬성한 사람은 이완영, 송병준, 이병무, 그다음에 고영희, 조중응, 이재곤, 임선준, 경술국치죠. 1910년 8월 대한제국에서 한일 병탄조약 체결에 찬성하고 협조한 사람은 이완용, 윤덕영, 민병석, 고영희, 박재순, 조중응, 이병무, 조민희.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름입니다.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덕에 오늘 저희가 또 역사 공부를 새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아마도 친일 관련해서 또 기시다가 왔다 가면 또 해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조만간 또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